결론적으로 낙찰자는 이제 32억 원에 평가된 리조트 펜션을 약 이제 4억 8천만 원에 낙찰받고 12명의 유치권자들이 주장하는 합계 44억 원의 유치권을 깨뜨리고 25억 상당의 차익을 실현한 사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효연 대표 변호사 김재곤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제가 그동안 직접 진행했던 수백 건의 유치권 깨트리기와 지키기 실전 사례 중에서 중요한 사례를 골라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수행했던 유치권 깨트리기 실전 사례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먼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실전 사례는 유치권 깨트리기에 관심이 많은, 특히 이제 입찰하시는 그런 분들에게는 이제 좋은 정보가 되겠지만, 실제 유치권이 깨트려지는 그 공사업자들 그리고 일반인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낙찰자 편만 들고 유치권자들을 어떤 눈물 짓게 하는 뭔가 나쁜 정보가 아니냐, 이렇게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평창 사례와 대전 사례 두 건의 영상을 올렸는데 그 도움이 많이 되었다는 이제 댓글도 있는 반면에 일부 댓글에서는 낙찰자 편을 너무 든다 하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 일단 영상을 내렸습니다. 어떤 실전 사례를 이렇게 소개를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2011년부터 매일경제신문사에서 유치권 깨트리는 법 대 지키는 법이라는 책을 출간한 이래 전국적으로 이제 수백 건의 이제 유치권 관련 소송을 이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나름대로 그 많은 노하우를 이제 쌓아왔는데 이런 어떤 노하우를 나누어 드리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 다시 이제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낙찰자와 유치권자 사이에 좀 더 균형된 시각에서 가능한 객관적인 팩트 위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유치권이 깨져서 피해를 입는 공사업자 등 유치권자들의 입장도 최대한 반영해서 유치권자들의 어떤 대응 방법까지도 함께 이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권 깨트리는 방법, 그것을 한번 뒤집어 보시면 바로 유치권을 지키는 법입니다. 이번에 첫 번째 소개할 사례는 강원도 평창에 있는 대형 펜션의 유치권을 해결한 사례입니다. 시간도 2년 이상 걸렸고 또 장거리 출장을 다니느라 이제 고생도 참 많이 했지만 보람이 있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 사건에서 유치권 주장 내용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평창에 소재한 대형 펜션입니다. 대지가 약 1000여 평이고 건물 이제 3층짜리 2개 동 이제 1000여 평. 이게 경매 나왔는데 3명이 이제 공동으로 입찰을 했습니다. 컨설팅 회사의 이제 주선으로 이 감정 가격이 32억 원이었습니다. 이것을 4억 8천만 원에 낙찰을 받은 뒤에 12명의 유치권자를 상대로 인도명령 신청을 한 그런 사례입니다. 자, 12명의 유치권자로는 공사를 한 시공사가 24억 원, 11개 하청업체가 합계 20억 원의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일부는 건물을 점유하고 일부 이제 4개 업체는 진입로인 하천 부지에 컨테이너 2대를 가져다 놓고 타인의 진입을 막은 후에 컨테이너에다가 유치권 행사 중 외부인 출입 금지, 출입하려면 연락바람, 그리고 연락처 누구, 그리고 전화번호 이렇게 안내문을 붙여놓고 실제 인근 마을 사람을 대리 점유자로 해서 그 사람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감시하게 하면서 그렇게 유치권을 행사 중이었습니다. 자, 이 사례에서 그러면 유치권을 어떻게 깨뜨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낙찰을 주선했던 그 경매 컨설팅 회사의 대표가 저에게 인도명령부터 이 사건 처리를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명령 신청을 했는데 그 인도명령 신청에서 이제 주장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황조사서에 채무자, 소유자 점유 이렇게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자들이 지금 점유하고 있더라도 경매개시 결정 기입 등기 이후의 점유에서 유치권자로서 대항력이 없다, 이제 이 주장을 했습니다. 부동산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서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부동산 점유관계에 있어서는 채무자, 소유자 점유로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현황에 가서는 그 신축 중에 중단된 채 미완성이다. 즉 건물 외부는 완성됐지만 내부 시설은 미완성인 건물로 방치 중이고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시공사 등 5개 업체의 채권은 3년의 시효로 소멸됐다고 이제 주장했습니다.
실제 그 시공사 등 5개 업체가 주장한 채권들은 이미 공사를 완공했거나 중단한 때로부터 이미 3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레미콘 업체의 대금 채권은 결령 관계가 없다. 레미콘 업체의 대금 채권은 레미콘을 공급한 일반 자재대금 채권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 건물과 결연성이 없다는 대부분 판례를 언급했죠. 네 번째, 소유자의 성납 없는 점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채무자 소유자가 이 점유를 성납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채무자 소유자와 대화를 하면서 녹음을 했는데 그때 채무자 소유자가 유치권자들이 점유하는 걸 성납하지 않았다는 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일부 유치권자는 공사와 무관한 인접 하천 부지를 점유하고 있다. 원래는 유치권자는 공사한 그 해당 부동산을 점유해야 되는데 인접 하천 부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했고요. 그 다음 여섯 번째, 실제 사람이 상주하고 있지 않다. 원래 해당 부동산에 유치권자가 상주하면서 이 상주는 24시간 아니라도 적어도 주간 정도는 상주하고 있는 정도의 그런 점유를 해야 되는데 실제 사람이 상주하지 않고 그냥 컨테이너만 갖다 놓고 인근 마을 주민이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고 관리하는 그런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죠. 일곱 번째, 유치권 행사 플랜카드가 부착된 사진은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붙인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상 내용에 대해서 경매 컨설팅 회사 직원들이 채무자 및 대리 점유자 유치권자들을 만나서 식사를 하거나 전화로 대화한 것을 녹음하고 5건의 녹취서를 만들어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경매 신청 채권자 유동화 전문 회사도 위와 유사한 내용으로 유치권 배제 신청서를 제출했죠. 자, 이렇게 인도명령 신청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법원은 어떻게 재판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인도명령 사건 신문을 했는데 4차례 신문기일이 열렸고요. 낙찰자를 대리한 저는 대구에서 영월까지 자동차로 서너 시간을 걸려서 가야 했고 또 상대방 변호사도 의정부 쪽 변호사였습니다. 그래서 영월까지 와야 돼서 상방 다 무척 힘든 그런 여정이었죠. 자, 신문 기일에 법원은 녹취록을 제출한 5명을 전부 참고인으로 불러서 순차적으로 참고인 신문을 하게 했습니다. 추가로 현황 조사를 한 집행관 사무장까지 참고인으로 나와서 신문을 했는데 집행관 사무장의 진술이 4명의 유치권자에 대해서는 인도명령이 기각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버렸습니다. 낙찰자의 대리인으로서 제가 먼저 집행관 사무장을 신문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신문했습니다. 현황 조사서에는 채무자 소유자 점유라고만 기재되어 있어서 유치권자 점유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 현황 조사를 할 당시에 유치권자들이 현장에 없었지요? 라고 질문을 하니까 집행관 사무장이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치권자 쪽 변호사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집행관 사무장에게 현황조사 나가기 전에 미리 전화해가지고 현황조사 나갈 때 우리가 참여할 테니까 연락 달라고 했고 그래서 사무장이 우리에게 연락을 해주었고 현황조사 당시에 우리가 서울에서 내려가서 사무장을 만나서 그 자리에서 유치권 주장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사무장과 그런 내용에 대해서 통화 녹음도 있다고 이렇게 다그치니까 이제 사무장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러더니 현황 조사할 때 유치권자들이 연락하고 왔던 것 같다 이렇게 말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낙찰자 대리인으로서 제가 사무장에게 다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현황 조사할 때 유치권자들이 참여했다면 왜 현황 조사서에는 채무자 소유자 점유라고만 기재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사무장은 저는 점유 현황 조사를 할 때 채무자 소유자와 임차인 점유만 현황 조사서에 기재를 한다. 유치권자가 있어도 유치권 여부는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재를 하지 않는데 20년 가까이 업무를 하면서 자기는 늘 그렇게 해왔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참으로 어이가 없었죠. 자, 집행관이 점유 현황 조사를 할 때는 그 해당 부동산에 임차인이든 유치권자든 모든 점유자를 다 조사해서 현황 조사서에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유치권자 점유 현황은 법적인 판단 문제라서 기재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참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4차례 신문 절차를 끝내고 법원이 내린 결론은 집행관 사무장이 유치권자 점유했다고 한 그 4명의 유치권자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신청이 기각되었고 나머지 8명의 유치권자에 대해서는 인도명령이 인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나마 이 8명에 대해서 성소한 것에는
그 컨설팅 업체 직원들이 관련자들을 만나서 치밀하게 대화를 유도해서 그 내용을 녹음한 그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한 공로가 상당히 컸습니다. 자, 문제는 4명의 유치권자는 이미 판결까지 받은 공사대금 채권 원금이 8억 원 정도였고 그동안 지연이자까지 합쳐버리면 12, 3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4명의 유치권자들의 유치권 주장도 깨뜨려야 의미가 있어서 항고심인 춘천지방법원 본원에 항고를 제기했습니다. 자, 인도명령 항고심은 따로 신문기일을 진행하지 않고 결정만 하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렇게 항고를 제기했는데 6개월이 지나도록 결정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인도명령이 원래 신속한 인도 집행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신청 후에 통상 3주 만에 신문기일이 잡히고 한 1, 2개월 정도면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항고심에만 가면 하몽차사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항고심 결정이 또 내려지지 않고 또 하염없이 시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항고심 결정을 앞두고 서로 상방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6.25 사변 끝날 휴전 직전에 한치의 땅이라도 차지하려고 치열한 백마고지 전투가 벌어진 거 잘 아시죠?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낙찰자는 먼저 유치권자들이 컨테이너 2대로 이 사건 부지 출입을 이렇게 막고 있지만 그 컨테이너들이 평창군청에 관리하는 하천부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천부지 불법 점유를 이유로 평창군청에도 민원을 제기했죠. 근데 평창군청이 시정명령, 철거명령까지 내리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고지까지 했는데 그래도 컨테이너를 계속 치우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평창군청은 경찰에다가 이 유치권자들을 형사고발까지 했지만 그래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자들이 컨테이너가 이 사건 부지가 아닌 하천 부지에 놓인 점을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여 평 되는 이 부지의 둘레에다가 메시 철망으로 담장을 설치해서 출입문을 달아서 자물쇠로 잠그고 이 출입을 통제하기로 그렇게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담장으로 이 사건 부지를 둘러싸버리면 유치권자들의 컨테이너들은 하천 부지만 점유하는 셈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유치권이 소멸한다. 이런 계획을 세웠던 거죠. 그런데 펜스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기습적으로 펜스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대리 점유자가 이 장면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유치권자들에게 연락하니까 대거 유치권자들이 현장으로 몰려와서 방해하는 바람에 1차 펜스 작업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다시 기습적으로 펜스를 설치했습니다. 유치권자들 입장에서 설마 일주일 후에 또 설치하겠느냐 방심했던지 아무런 방해도 없이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에 유치권자들이 펜스를 넘어서 내부로 침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낙찰자들은 펜스에 시정장치만 하고 그냥 놔뒀는데 그 사이에 침입을 한 거죠. 그 침입해서는 건물 벽면에다가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또 이렇게 갖다 이렇게 걸고 여러 벽면에다 스프레이로 이렇게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글을 쓰고 또 내부에서 또 점유 중인 모습을 사진까지 다 촬영한 후에는 또 태그를 했습니다. 계속 있으면 주거 침입이라는 게 문제가 되니까 딱 증거만 수집하고 이렇게 태그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항고 사건에 자신들이 유치권 점유하고 있다는 증거로 그때 찍은 여러 사진들을 제출을 했습니다. 이에 낙찰자 입장에서 또 대응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치권자들을 건조물 침입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평창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했어요. 그런데 이에 맞서서 유치권자들도 낙찰자를 유치권 업무 방해죄로 맞고소를 했는데 그 후 두 건은 모두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유치권 관리 민사 사건의 형사 고소는 이렇게 무혐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기서 낙찰자가 항고심에서 주로 주장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병합된 몇 건의 경매 사건에서 각 현황 조서서에 보면 점유자는 채무자 소유자, 점유만으로 나타나 있다 하는 점. 두 번째,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에 첨부된 사진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플래카드가 부착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봐서 현재 증거로 제출한 플래카드가 부착된 이런 사진은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이후에 부착한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했고요. 세 번째, 유치권자들이 공사 중단된 상태에서 현장을 채무자 겸 소유자에게 인도해주고 떠났고 그 후 소유자의 승낙 없이 다시 유치권 점유를 시작해서 결국은 불법 점유를 하게 됐다.
이제 주장했는데 소유자의 녹취록에 유치권자들이 점유를 승낙한 바가 없다고 이제 진술한 것을 이제 증거로 들었습니다. 네 번째, 유치권 배제 신청서를 제출한 채권자인 유동화 전문회사의 담당 직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조사한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유치권자들이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당시에도 현실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과 다소 떨어진 곳에 컨테이너를 설치해두고 그 외부에 채권단의 표시물을 부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 소유자가 이 사건 부동산과 접한 부동산에 기거하면서 경매 목적물 전체를 점유하고 있다라는 이제 기재가 있는 점을 주장했고, 또 다섯 번째, 유치권자 4명의 대리 점유자는 다른 유치권자가 일부 건물을 점유할 때까지 아무런 방어를 하지 못했고 채권자 유한회사 직원 그리고 채무자 겸 소유자, 집행관, 낙찰자 측 컨설팅 회사 직원들의 출입을 전혀 통제하지 못했고 또 컨테이너에 상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낙찰자 측 직원들이 대리 점유자를 만나기 위해서 컨테이너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해서 비로소 만날 수 있었던 것, 이런 점을 보더라도 제대로 된 유치권 점유를 하지 못했다 하는 걸 강조했습니다. 여섯 번째, 낙찰자가 이 사건 부동산 둘레에다가 펜스를 설치 완료하고 대문에 이제 잠금 장치를 한 후에 열쇠를 관리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완전히 확보했다. 유치권자들은 하천부지만 점유하고 있을 뿐이다 하는 이런 점을 이제 강조했죠. 그런데 한편 이제 그 사이에 유치권자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서 유치권에 기한 경매 신청을 해서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유치권자는 유치권에 기한 경매를 또 신청할 수가 있죠. 이렇게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항고심 재판부는 결정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또 조속하게 결정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역시 또 결정을 내주지 않았고 그해 또 1월 2월이 되니까 재판부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3월에 새로운 재판부에 또 사건이 배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유치권에 의한 경매 입찰기일이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부득이 또 상당히 현금을 공탁을 하고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서 그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정지시켰습니다. 자, 이처럼 재판부가 바뀌면 이제 새로운 또 판사가 또 사건을 한꺼번에 많이 넘겨봤기 때문에 검토할 시간이 또 부족할 거고 사건 부담이 또 클 것을 고려해서 기다렸습니다. 결국 그해 5월 말에 판결이 났는데 최종적으로 낙찰자가 이제 승소를 했습니다. 항고한 지 무려 1년 7개월 만에 항고심 법원이 승소 판결을 내려준 거죠. 그 후에 유치권자들이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지만 2개월 만에 이제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이 돼서 낙찰자의 최종 승소가 확정됐습니다. 최종 승소는 했지만 신속하게 인도해주기 위한 인도명령제도의 취지에 비춰보면 재판부가 이렇게 결정을 지연한 것은 참 큰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면 항고심에서 어떤 이유로 낙찰자의 손을 들어줬는지 그 판결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병합된 중복 경매 절차에서 여러 차례 실시된 부동산 현황조사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자는 채무자 소유자 이렇게 기재되어 있고 또 이 사건 건물은 건축이 중단된 채로 방치되어 있다고 그렇게 기재되어 있는 점을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현황조사서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에서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 설치된 컨테이너 벽면에 유치권 표시가 붙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건물의 외벽에는 유치권 행사한다는 그런 플랜카드 같은 게 전혀 없다 하는 점. 세 번째, 건축주 즉 채무자 소유자도 이 사건 건물 등의 점유를 유치권자들에게 넘겨준 적이 없다고 하는 점. 그러니까 유치권자 점유가 불법 점유라는 거죠. 네 번째, 유치권자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현재는 이 사건 건물 등에 떨어진 하천 부지에 컨테이너만 가져다 두고 그곳에 연락처를 기재해 두었을 뿐인 점. 이런 여러 가지 점을 이제 종합해 보면 유치권자라 주장하는 피항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점유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낙찰자는 이제 32억 원에 평가된 리조트 펜션을 약 이제 4억 8천만 원에 낙찰받고 12명의 유치권자들이 주장하는 합계 44억 원의 유치권을 깨뜨리고 25억 상당의 차익을 실현한 사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치권을 이렇게 깨뜨리고 인도받기까지 꽤 힘든 과정을 이제 겪었기 때문에 저희 오랜 경험으로는 큰 차익을 실현한 사례일수록 험난한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다는 이치를 다시 한번 깨우쳐주는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한편 이 사례는 산술적으로는 이렇게 큰 차익이 실현된 것 같지만 실제 차익이 실현됐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의 어떤 뭐 펜션이나 이런 경우는 헐값에 낙찰받아도 감정가와의 단순한 차익만큼이라도 차익을 실현하기 쉽지 않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요즘 지방의 호텔이나 리조트, 펜션, 전원주택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부동산이나 뭐 경기 부진, 영업 부진 이런 거로 경매나 공매로 이런 많이 넘어오는데 넘어와도 이제 주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헐값으로 낙찰받아도 실제 살 사람이 없어서 되팔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도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어떤 물건이든 여주의 물건이 아니면 입찰에 이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한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유치권자 입장에서 그러면 이 사건에서 어떻게 유치권을 지켰어야 되느냐 하는 관점에서 한번 유치권자의 입장을 한번 대변해 보겠습니다. 자, 이 사례에서 공사업자인 유치권자들도 좀 더 유치권 법리를 알고 잘 대응했다면 유치권이 인정받아가지고 10억이 넘는 공사대금 채권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항고심 판결유를 좀 분해해가지고 한번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집행관의 현황조사서에 해당 부동산은 채무자, 소유자 점유로만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 그리고 건물이 건축 중단된 채 방치되어 있었다는 점이 이제 큰 패소 사유였는데 집행관이 현황 조사할 때 집행관에게 자기들이 여기에 공사대금 못 받아가지고 이제 유치권 행사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점유하고 있다는 걸 제대로 고지해서 집행관이 현황조사서에 유치권자 점유가 명백히 기재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유치권자가 낙찰자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가지깁니다. 법원이 현황조사서의 기재를 가장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그렇죠. 1심에서는 다행히 집행관 사무장의 유치권자의 유리한 진술 때문에 유치권자 점유를 인정받았지만 항고심에서는 현황조사서에 채무자, 소유자 점유만으로 기재된 점을 들어서 낙찰자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결국 항고심은 집행관 사무장의 1심 진술은 무시하고 현황조사서에 채무자, 소유자, 점유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중시한 것이죠. 다음으로 유치권자들이 패소한 사유를 들어보면 점유하는 컨테이너를 해당 건물에서 상당히 떨어진 하천 부지에다가 설치해 둔 점, 그리고 그곳에 연락처를 기재해 두었을 뿐이고 사람이 또 상주하지 않았고 해당 건물이 아닌 그 컨테이너에 유치권 행사 현수막을 걸어둔 점 때문입니다. 자, 유치권자들이 컨테이너를 해당 건물의 마당에다가 아예 설치했거나 아예 건물 안에서 점유를 했다면 유치권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었겠죠. 그 점이 패착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유치권자들이 패소한 사유를 보면 건축주, 즉 채무자, 소유자도 이 사건 건물 등의 점유를 유치권자들에게 점유를 넘겨준 적이 없다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렇게 소유자인 건축주 동의나 승낙 없는 점유는 불법 점유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자 입장에서는 건축주 등의 동의를 얻어서 협조하에 건물을 다시 이렇게 점유를 해야 유치권이 성립됩니다. 건축주와 사이가 틀어져 버리면 현장을 떠났다가 유치권 행사하려고 다시 점유를 시도할 때 건축주가 반대를 할 것이죠. 이렇게 건축주가 반대하게 되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건축주와의 관계는 어떤 사이좋게 유지를 해야 유치권을 지킬 수 있다 하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공사 중단된 때부터 공사 현장을 건축주한테 인도하지 않고 계속해서 유치권 점유를 했다면 유치권 점유에 건축주의 동의 받고 안 받고 이런 문제는 전혀 되지 않고 유치권은 인정되겠죠. 자, 이상 낙찰자의 입장에서 유치권을 깨트리는 과정과 유치권자의 입장에서 유치권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다각도로 살펴봤습니다. 자, 유치권을 깨트리는 창과 지키려는 어떤 방패의 싸움에서 과연 누가 이길지는 유치권에 대한 법리를 누가 더 잘 숙지하고 대처하는지에 달렸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이 사례를 보면 현황조사서가 매우 결정적인 증거 같은데 네. 유치권 점유자가 현황조사서에 제대로 기재를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그렇죠. 이게 현황조사서의 기재가 보통 유치권 관련 인도명령 사건에 있어서 이게 가장 핵심 증거인 경우 대부분입니다. 근데 공사업자인 유치권자 입장에서는 내가 현장 공사를 하다가 건축주가 언제 부도가 날지, 이 현장이 언제 경매 넘어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런 경우에는 항상 이 현장이 건축주가 어려워졌다 싶으면 혹시 이 현장이 경매 넘어갔는지부터
항상 체크를 해야 됩니다. 수시로 체크를 해서 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 등기가 보통 금융기관이 하잖아요. 기입 등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 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그러면 경매가 개시됐다는 얘기고 조만 거의 한두 달 내에 집행관이 현황 조사를 나온다는 게 이제 예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미리 대비를 해야 되겠죠. 이 경매 기입 등기가 됐고 불과 한두 달 후에 이제 집행관이 현황 조사 나오겠네. 그러면 집행관 사무실에 미리 연락을 하는 겁니다. 언제쯤 나오는지. 그 날짜를 확인하고 일시를 확인하고 그 현장에서 유치권 플래카드도 붙이고 거기도 이제 제대로 점유하는 모습을 집행관이 이제 현황 조사 나왔을 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집행관이 점유 현황을 조사로 나왔으니까 유치권자들이 지금 뭐 플랜카드도 붙이고 얼마 정도 공사대금 채권에 의해서 이렇게 유치권 행사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기재를 해주죠. 그러면 거의 완벽하게 유치권이 인정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알고 그렇게 미리 알고 하는 그런 유치권자들이 공사업자들이 거의 없다는 게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 유치권 지키기는 어렵고 이제 반면 이제 낙찰자가 깨뜨리기는 이제 쉬워지는 것이죠.